브릭스를 비롯한 신흥국 경제가 녹록지 않다라는 얘기 눈에 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흥국에서 글로벌 자금의 2차 엑소더스 현상이 올 것이다라는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로서도 관심이 큰 현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신흥국 자금 흐름에 대한 문제점 짚어보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까지 모색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올해 미국의 테이퍼링이 본격화되면서 신흥국에서 다시 한번 글로벌 자금, 엑소더스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실제 감지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예. 네, 지금 그 스위스 다보스에서는 네. 세계경제 포럼이 열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 성장 세션에서 보면 신흥국의 그 중진국 함정 문제, 네. 아주 그 토론이 격렬하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금의 이탈 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아주 뜨겁게 이렇게 토론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연초부터 지금까지 신흥국의 자금의 이탈 문제,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데요. 대체로는 이번에 이런 예상대로 자금이 이탈된다 하면 2차 엑소더스 경고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1차 엑소더스 현상 언제 나타났을까? 여기 의문이 가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작년에 5월 버냉키 장이 처음으로 출구 전략 언급한 이후에 이때 신흥국의 자금이 많이 이탈됐죠.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때 자금이 많이 이탈했는데요. 이때 채권과 주식형 펀드에서 $500 이상 이탈돼서 신흥국의 금융시장이 상당히 혼란을 겪었던 것은 시청자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 기억이 생생하실 거로 생각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보면 테이퍼링 기준 이후에 다보스 포럼에서 경고하는 식으로 일부 신흥국보다 1차 때 엑소현상보다 차별화가 지금 되고 있지만 취약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통화가치가 아주 많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서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2차 신흥국에서 엑소더스 현상에 대해서 상당 부분 시장 참여들도 피부적으로 느끼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이런 엑소더스 현상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만큼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신흥국에다가 자금을 묶어둘 명분이 굳이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금이 이제 테이퍼링 기준 후에 자금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보면 예. 있는 자금 가지고 재편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다보스 포럼에서 이번에 그 전체 의제가 세계 재편이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예. 그 재편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재편이 보면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흥국들이 왜 이렇게 자금의 이탈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냐면 일단 가장 중요한 펀더멘탈, 즉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지금 연일 그 선진국들, 미국은 경기가 좋다, 유럽도 경기가 회복세다, 일본도 뭐 어려운 가운데 좀 경기 얘기가 좋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네. 반면에 신흥국들은 사실 경기의 그 둔화세가 역력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한번 지적했습니다는 이번에 포럼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되는 문제인데요. 선거가 있다. 그리고 부정부패 문제가 있다. 네.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중국의 시진핑 정부도 이 부패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정작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네. 이렇게 관리를 못해서 좋지 않은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마 이것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그림자 금융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슈가 터질 수 있는 이런 소지다 이렇게 보시되겠는데요.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부패와 교육 전쟁을 치르는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중국도 그런 문제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신흥국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문제에 봉착하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보면 태국 같은 경우에는 집권당의 부정부패 문제가 얼마나 심한지 국민이 저항이 되면서 정부 자체가 셧다운 문제. 이 셧다운 문제가 미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일시정지하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는 이런 상태인데요. 이 부패 문제로 굉장히 투자자들이 자금 넣어줬을 때 부패 문제는 안개를 가리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네. 자, 내 돈이 어디에 가 있는지 명쾌하면 아무리 경제가 안 좋더라도 사실상 자기가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경제가 좋더라도 내 자금이 빌려가서 어디에 썼는지 모른다면 사실 그만큼 불안하게 되거든요. 예. 부패 문제는 바로 투자 환경에서 투자 자금을 넣을 때 먹구름을 짙게 끄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테이퍼링 기준 위에 네.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금리차가 더 벌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금이 재편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신흥국에서 다른 깨끗한 국가, 경제권이 좋은 국가, 금리가 올라가는 국가로 재편될 수 있는 소지가 됐기 때문에 주요 예측기관들이 대부분 다 신흥국의 2차 엑소더스 현상을 우려한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네. 이 테이퍼링 A가 안 나올 수가 없겠는데요. 올 1월에 이제 채권 매입 이 100억
달러 줄이는 이 첫 단추를 끼지 않았습니까? 이달 말에도 연방 공개시장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연내에 이제 모두 축소한다는 얘기가 이제 없앤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매번 회의 때마다 얼만큼 축소해 나갈 것인가 이제 귀추가 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이 테이퍼링을 감안한 투자자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진행자분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양적 완화 정책 규모는 출구 전략 일환입니다. 아주 출구 전략 중에 아주 부분입니다. 근데 이론적 근거가 약하신 분이라든가 기관에서 나오는 페이퍼 보면 양적 완화 정책 규모 축소가 네. 마치 출구 전략이 전부인 양. 그래서 올해 내에 끝나면 출구 전략이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다음에 금리 인하라면 다 줄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출구 전략은 우리가 네. 잘 보셔야 될 게 소극적 의미의 출구 전략과 적극적 의미의 출구 전략을 항상 구별해야 되거든요. 네. 소극적 의미의 출구 전략은 지금 상태를 유지한다는 얘기입니다. 돈은 푼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규모를 줄인다. 그러면 규모를 얼마큼 연내 줄이는 건 얼마큼이냐 하면 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은 3차 양적 완화 정책이죠. 매달 그 850억 달러인데 이게 1월부터 750억 달러. 그러면 750억을 연내 제로로 더 이상 공급하지 않겠다. 요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적극적인 매출 전략은 뭐냐? 자, 지금까지 돈을 푼 규모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돈은 줄여나가는데 네. 돈은 푼 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경제가 정상이 되면 이것도 비정상이기 때문에 정상으로 돌려놔야죠. 이게 출구 전략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게 돈을 환수하는 기간인데요. 돈 많이 풀렸죠. 그렇습니다. 1차, 2차, 3차 지금까지 출연한 것은 미국만 하더라도 3조 5천억 달러 이상 풀렸고요. 일본도 아베노믹스, 유럽도 LTR로 표시하는 유럽판 양적 완화 정책에서 이 두 국가도 한 1조 5천억 달러. 전체로 보면 5조 달러 이상 푼 상태거든요. 우리 돈으로 보면 1대 1,000만 하더라도 5천조 원에 해당됩니다. 이 자금 걷어들여야 됩니다. 예. 또 한 가지 마지막에 금리도 지금 제로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제로금리 상태도 지금 정상을 돌려놔야 됩니다. 예. 출구 전략 앞으로 상당 기간 거쳐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면 이 금리차가 벌어지는 문제, 소위 캐리 자금에서 신흥구에 들어갔다가 자금이 이탈하는 문제, 네. 이 여건은 상당히 네거티브 캐리어 트레이드 여건이 상당 기간 오랫동안 간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양적 완화 정책 규모 축소, 이게 테이퍼링이다 표시되면서 출구 전략의 모든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연내에 끝나니까 출구 전략에 크게 부담을 갖지는 바라다. 네. 이렇게 해서 물론 출구 전략을 추진하는 국가는 경제가 정상화되기 때문에 선진국 입장에서는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증권시장에서 나타나죠. 그러나 그동안 자금이 이탈에 유입됐던 국가, 이 국가는 빠지는 문제가 있는 문제는 사실 상당 기간 부담이 된다. 그래서 2차 신흥국에서 자금의 엑소스 현상이 일시에 끝나지는 않는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출구 전략이 상당 시간 걸려서 이제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고 보면요. 이제 중요한 것이 신흥국에서 2차 엑소더스 현상이 발생했다 했을 때 과연 그 여파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겠는데요. 어쩌면 신흥국별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 현상들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얘기는 참 여러 번 강조를 또 해주셨습니다. 위원님.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봉착이 돼 있죠. 예. 그래서 이제는 신흥국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이머징 마켓으로 표현해서 개별 국가의 차별성을 무색하게 하는 이런 것은 그런 표현은 좀 우리 쓰지 말자 하는 이런 것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브릭스가 세계 경제를 주도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분도 인식이 브릭스라면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이 국가 간의 차별성이 되지 않고 한 묶음으로 생각한다는 네.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융상품에 있으면 브릭스 펀드, 브릭스 관련된 이런 상품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신흥국은 하나 국가, 브릭스는 하나 국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도 출구 전략 추진하면서 사실 자금의 이탈 문제가 봉착하니까 일부 기관에서 보면 1997년 것처럼 자금 이탈에 따라서 제2의 외환위기 뭐 이렇게 해서 신흥국의 외환위기를 제기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예. 이번에 2차 자금의 엑세스 경과가 된다 하더라도 신흥국은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화와의 사정에 따라서 신흥국 같은 신흥국이라도 또 같은 브릭스 국가라도 상당 부분 차별화가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외화의 그 건전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출구 전략에 따라서 초반에 사실 심리적으로 충격받는 것 이외에는 그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큰 충격을 받지 않는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반면에 외화 캐시플로우가 상당히 안 좋은 국가들은
금융시장이 상당히 난비류가 비교적 오랫동안 지속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다보스 포럼의 화두가 또 하나가 재편이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 신흥국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도 좀 재편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흥국의 자금 이탈이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제2아시아 외환위기로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식으로 좀 들리는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세계 경제 환경이 바뀐 문제를 예. 시청자분과 저희가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그 선입견을 네.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지금은 세계가 하나의 그 경제, 하나의 국가, 그 다음에 하나의 시장이죠. 지구촌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전 세계가 최소한 투자 환경이라든가 경제 환경은 레벨, 평평한 트레이닝,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네. 필드다. 그래서 하나의 운동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는 것을 초연결 사회다.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티다. 모든 것이 보이는 증강현실 시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 자, 제2의 외환위기에 있어서 일부 외화의 건전국이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은 높습니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채든가 뭔가에서 디폴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느냐. 예.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초연결 사회에 디폴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폐쇄 경제 체제보다는 높을까 낮을까. 어떤 생각하기에는 모든 국가가 하나하나 묻혀지다 보니까 예. 사실 디폴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하는 이런 건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 이전처럼 국경 간의 의미가 경제적 측면에서 국경 간의 의미가 확실히 있어서 한국과 미국이 컨트리로 국가 대 국가도 이해하는 시각에 있어서는 이때에는 그리스의 디폴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네. 미국 입장에서는 그리스의 디폴트가 전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 국민들이 애써서 국민의 세금 가지고 거기에 막을 긴박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자본주의 그 역사성 보면은 폐쇄 경제 체제에서 디폴트가 발생한 사례가 더 높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초연결 사회에서는 한국이 스테이트, 미국도 스테이트거든요. 같은 하나의 국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의 디폴트가 발생했다는 문제는 바로 뭐냐? 미국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국민의 세금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기 나라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제금융을 줄 수밖에 없다 하는 차원에서 보통 그 선입견과 달리 초연결 사회에서는 이렇게 자본 유출의 역사를 보면 디폴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비교적 사례가 적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외환위기에서 일부 자금의 엑스던스 현상이 상당히 경고가 되니까 이 점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1997년식으로 아시아 국가들이 또 신흥국들이 아주 디폴트에 빠지는 국가 부도 사태에 빠지는 이런 가능성은 적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자, 이 외화 불건전국일수록 이탈 속도가 빠르다. 오늘 제목도요. 엑소더스 자금이 부채살로 이동이라는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그야말로 이 신흥국에서 부채가 활짝 펴지면서 자금들이 쭉 빠져나가는. 결국 그렇다면 뭐 그건 자연스러운 흠이라고도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럼 그 자금들이 빠져나간 것이 어떻게 재편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은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관심을 둬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전체로 유동성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편되는 흐름을 이런 새로운 흐름이 나타날 때 아마 시청자분께서 그 흐름을 잘 읽으셔서 남보다 빨리 투자해야 돈을 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연말 연초에 증시에 낙관론이 불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낙관론에 이게 심취되다 보니까 새로운 변화 조짐을 이렇게 읽지 못하는, 원래 근데 사람의 심리가 이렇게 좀 낙관적이면 변화에 대해서 좀 무색하는, 둔감해야 되겠죠? 그런 측면인데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는 올해 예상되는 가장 중요한 이슈를 다루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의자가 세계 재편이라는 거거든요. 새로운 흐름이 지금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진국의 재편, 경제에서는 선진국으로 지금 흐름이 바뀌는 상태고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보면은 양적으로 정책에서 돈을 걷어들이는 쪽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중에 글로벌 자금들도 이렇게 부채살로 재편되는 이런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는 일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흐름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많은 새로운 현상이 그야말로 경기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자금 흐름이라든가 재테크에선 그레이트 로테이션, 지난 5년간 다른 새로운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아마 작년부터 나오긴 했습니다는 올해가 가장 적절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중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마
자금의 흐름이 어떤 쪽으로 갈 것이냐 하는 측면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자, 지난 5년 동안 신흥국에 자금이 유입했어요. 이게 자금 빠져나갑니다. 예. 자금은 늘지 않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게 바로 가는 쪽이 주가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통화가치 올라가고 이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과의 초점을 맞춰주면 재테크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부채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신흥국에서 품어냅니다. 네. 지난 많이 유입됐기 때문에 품어냅니다. 정상이 되니까. 어느 쪽으로 하냐? 일단 선진국 쪽으로 갑니다. 선진국 쪽으로 가는데 지금 많이 가는 것은 일본의 유입세는 주춤하고 미국으로 많이 가는데 미국으로 많이 갈 증시보다는 부동산 쪽으로 간다. 특히 경기가 좋다 보니까 상업용 부동산 쪽으로 간다 하는 쪽을 말씀드리고요. 유럽 쪽으로 갑니다. 유럽 쪽은 체리피킹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럽의 재정위기에서 이렇게 극복되는 초기 무렵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그것을 체리피킹 차원에서 이렇게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 그 체리피킹으로 주식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뉴 프론티어 마켓이다.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도 가장 이슈가 되고 있으면은 소위 골든 트라이앵글로 표시되는 이러한 뉴 프론티어 마켓으로 자금 유입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또 한편에 있어서는 신흥국 중에서도 외화 건전국에 해당되는 한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자금의 이탈 문제가 상당히 경고가 나오더라도 네. 실제적으로는 외국 자본이 그렇게 크게 특히 채권 시장에서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데 채권 시장에서 자금 빠지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사실 그렇게 주식시장에서 우려만큼 이렇게 빠지지 않는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자금이 이렇게 모으면 예. 이 부채살에서 여기 이렇게 할 때 손잡는 부분이 네. 신흥국이라면 예. 자금 이탈하는 부분이 미국의 부동산, 부동산. 유럽의 증시. 예. 그다음에 신흥국 쪽은 가운데 중심 축은 한국과 중국 같은 이런 외화 건전국 머물러 있죠. 예. 그리고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이쪽 부채살에서 보면 뉴 프론티어 마켓들. 그래서 서부 사하라 지역, 그다음에 서부 중남부 지역, 서부 사하라 지역, 예. 그다음에 서부 중남미 지역, 예. 그다음에 후발 아시안과 몽골 지역. 그래서 자금이 쫙 펼쳐지죠. 예. 그런 걸 한번 보시겠죠? 예. 그래서 글로벌 자금의 재편 속에 이 부채살 현상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이런 부분을 시청자분과 이런 부분 투자자분들이 한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하는 걸 네. 말씀드립니다. 이 자금의 흐름이 한눈에 아마 들어오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의 또 자금 동향 아니겠습니까?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서 외국인 자본이 우리나라로 들어온 것은 이제 일종의 피난처를 노린 것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외국인 자금 동향이 어떻습니까? 네, 외국인 자금 예. 동향에 대해서는 작년 8월 이후에 사실 이 문제를 걸어놓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일부 리서치센터장이 왜 그 문제 자꾸 걸어놓느냐 하는 얘기인데요. 예. 왜냐하면 사실 자금의 동향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보자. 잘못된 거는 우리가 잘 봐서 한번 정확하게 짚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방송의 목적이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작년 그 8월 이후에 외국 자본이 17조 정도 들어오면서 한 50일 이상 들어오니까 이번만은 다르다 하면서 한국의 퍼가 8배로 지적해는 이 문제를 지적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만 다르다 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2200, 2300 넘어간다. 작년에 하나도 안 넘어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한국의 자금에 들어오는 부분을 잘못 읽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어느 정도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양적으로 정책과 그 다음에 출구 전략의 이 과도기적인 상태에서 자금을 일시적으로 양적으로 정책 대비하고 그 다음에 출구 전략 대비하는 네. 그래서 한국은 신흥국과 선진국의 양쪽의 지위를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대표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지금 한국의 증시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면 특히 미국과 관련돼서는 자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선진국에 비해서 한국의 펀더멘탈이 네. 개선된다면 한국에 유입됐던 자금 이탈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 것처럼 부채살이 이렇게 재편되는 속에 한국의 위상을 잘 찾을 필요고 한국의 증시의 구심점을 찾을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선진국보다 출구 전략이니까 선진국보다 펀더멘탈이 한국의 펀더멘탈이 괜찮다면 우리의 외국 자본이 선진국으로 매력이 한국에 부각되면서 자금이 재석된다. 그러나 선진국보다 펀더멘탈이 나쁘다는 인상이 되면 그동안 유입됐던 자금도 빠진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중간자 성격에서 정체성이 적은 신흥국과 선진국의 중간 사이의 중간자 입장에서 사실 중간자의 매력이 떨어지는 거고요. 펀더멘탈이 좋으면 중간자에서 매력이 더 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부채살로 재편되는 신흥국의 자금의 이렇게 2차 엑세스 경고 속에
한국이 이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럼 어떠냐? 중간자 입장은 항상 이렇게 아리까리 할 때는 자기 스스로 개척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쪽에 기댈 수도 없고 네. 저쪽에 기댈 수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누누이 말씀드리면 우리는 다른 신흥국과 다르다 하는 차별적인 요소. 항상 증시에서 보면은 차별성, 디커플링 할 때 항상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선진국의 디커플링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은 뭐냐? 지금 디커플링 얘기는 선진국과 차별성을 부각하는 것은 의미는 없다. 어떠냐? 다른 신흥국보다 다르다는 이 디커플링의 어떤 초점의 대상이 되는 국가를 바뀔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국에서 보면 가끔 선진국 미국 증시에서 디커플링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은 그 비교 대상이 아니다. 한국의 증시라든가 경제 안정성을 가져가려면 다른 신흥국과 다른 디커플링의 초점 대상을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한국의 펀더멘탈이든가 우리 국민들의 어떤 경제가 거전한 심리 이런 층을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부과하면 특별히 문제는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자, 미국의 양적 완화 이런 뭐 출구 전략에 따라서 신흥국의 자금 이탈 그리고 이 자금들이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 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